중국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계속 불안했다. 첫 해외여행이자 첫 수학여행.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SNS에서 본 중국 호텔들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괜찮을 거야. 학교에서 예약한 곳인데. 민준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민준이는 중국어 유학을 준비 중이라 이번 여행을 특히 기대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버스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호텔. 외관부터 심상치 않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 건물은 호텔이라기보단 낡은 아파트 같았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몰려왔다. 우엑. 누군가 구역질 소리를 냈다. 그 냄새는 썩은 음식물과 곰팡이,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인 악취였다. 선생님, 여기 냄새가. 하룻밤만 참아라.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니까. 담임 선생님의 대답은 짧았다. 호텔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원래 그렇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407호. 민준이와 내가 배정받은 방은 4층 끝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더 진한 악취가 쏟아졌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소용없었다. 냄새는 벽과 카펫, 침대 시트에 깊이 배어 있었다. 형, 이거 진짜. 코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우리는 억지로 저녁을 먹고 일정을 소화했다. 만리장성도 자금성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머릿속엔 그 냄새와 밤에 다시 돌아가야 할 호텔만 가득했다. 밤 11시.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방에서 나오기로 했다. 중국 거리 구경이나 하자. 이대로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민준이의 제안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는 음산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할아버지였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벽을 짚고 서 있었다. 회색 낡은 옷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묘하게 불안했다. 학생들 말고는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혹시 저 할아버지가 이 냄새에 대해 뭔가 알지 않을까? 할아버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할아버지, 이상한 냄새 안 나세요?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할아버지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형광등 불빛에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엔 검은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뭐라고 하신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소리쳤어.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등이 굽어 마치 네 발로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형, 우리 그냥 들어가자. 그래. 우리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할아버지의 그 눈빛,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 냄새.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7시.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호텔을 나섰다. 로비에선 호텔 직원들이 검은 비닐봉투들을 옮기고 있었다. 쓰레기를 치우는 모양이었다. 그때 한 직원이 봉투 하나를 들더니 비명을 질렀다. 놀란 그가 던진 봉투가 우리 쪽으로 굴러왔다. 봉투가 찢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순간 그 악취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호텔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그리고 그 안에서 회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의 시신이 나왔다. 부패한 얼굴, 충혈된 눈, 검게 변한 입술. 민준이가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복도에서 봤던 할아버지야. 그 순간 깨달았다.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어제 우리에게 말을 건 것은 사흘째 방치되어 있던 시신이었다. 우리가 묵었던 407호 바로 옆방 406호에서. 냄새 난다고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결혼식 날짜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청첩장도 돌렸고 신혼집 리모델링도 막바지 단계였다. 준호와 나는 주말마다 신혼집에 들러 가구를 배치하고 이것저것 손보는 일로 분주했다. 여보, 소파 색깔 정말 잘 고른 것 같아. 준호가 새로 들여놓은 베이지색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그치? 나 안목 좀 있지? 나도 그의 옆에 앉았다. 갓 페인트 칠을 마친 벽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완성되어 가는 게 실감났다. 그날 오후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소파에서 나란히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어두컴컴한 공간. 벽은 차갑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지하 창고 같은 곳이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벽에 등을 밀착당한 채 서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느껴졌다. 목에 가해지는 압력. 으윽. 두 손이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손.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누구?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두 손으로 그 손목을 잡아 밀어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얼굴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목이 뒤로 완전히 꺾여 있었다. 머리가 등 뒤로 젖혀진 채 그 사람은 나를 조르고 있었다. 으아!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손끝이 저려왔다. 시야가 흐려졌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다. 바로 그때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냐. 날카롭고 강렬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셨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위험이 넘쳤다.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또렷했다. 목을 조르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존재가 물러서는 게 느껴졌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은 떨렸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었다. 목을 만져봤다. 아팠다. 실제로 조여진 것처럼. 왜 그래? 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꿈을 꿨어. 누가 날 목 졸랐어. 가위 눌린 거 아냐?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가위 눌림이 아니었다. 준호야, 근데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셨어. 날 구해주셨어. 엄마가. 준호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굉장히 화내시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 평소랑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 준호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지금. 왜? 그냥. 뭔가 찜찜해서. 통화는 짧았다. 준호는 내 꿈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고 시어머니는 뭔가를 물으셨던 것 같았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응. 맞아요. 지하 같은 데였다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뭐래? 내일 우리 집으로 오래. 엄마가 할 얘기가 있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목의 통증은 아침까지 이어졌다. 다음날 시댁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시곤 차를 내오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사실은 우리 집안에 얘기가 있어. 준호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긴장한 표이었다. 준호 고모가 있었어. 준호 아버지 동생이지. 우리보다 일찍 결혼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집살이가 힘들었나 봐. 어느 날 시댁 지하 창고에서 목을 메고 돌아가셨어. 26의 나이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일 이후로 우리 집안에선 그 이야기를 안 했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그런데 어젯밤 내 전화를 받고 혹시나 싶어서 어머니, 그럼 제가 꿈에서 본 그 사람이 그 아이였을 거야. 내가 묘사한 지하창고, 목이 꺾인 모습. 다 맞아. 준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내가 나타난 건 아마 그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겠지. 그때 내가 더 신경 써줬으면, 더 자주 찾아갔으면.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아이가 왜 내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넌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고, 혹시 그 아이가 외로워서 혹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랬을 수도. 우리는 그날 함께 고모님의 묘소를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묘 앞에서 한참을 울으셨다. 그 이후로 그런 꿈은 다시 꾸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신혼집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무섭지는 않다. 오히려 쓸쓸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말한다. 고모님, 편히 쉬세요. 이젠 괜찮아요. 목에 남은 흔적은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다. 난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귀신을 믿지 않았고 누가 귀신이 있다 해도 언제나 콧방귀만 낄 뿐이었다. 그런 것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저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나는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 날 밤 혼자 집을 보게 되었다. 엄마 아빠는 결혼기념일 여행으로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가셨고 누나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슬슬 가족들이 올 때가 되었는데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 누나가 말한 시간이었다. 나는 2층 내 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웃기는 짓을 하고 있었지만 혼자 있는 집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우리 집은 평범한 2층 주택이었다. 평소에 누가 벨을 누르면 방 2층 창문에서 대문을 한번 내려다본 뒤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게 습관이었다. 골목이 좁고 어두워서 엄마가 항상 그렇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띠리리리링 마이너스. 현관 벨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돌아왔나 보다. 나는 습관적으로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 대문 앞에 누나와 누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누나는 평소처럼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 옆에 여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그림자에 가려진 탓이었을까. 누나 친구로 보이는 그 사람이 누나에게 즐거운 표정으로 계속 귓속말을 하며 웃고 있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즐겁게 하나. 나는 궁금증이 생겼다. 문을 열어주기 전에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엿들으려고 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그저 심심해서 누나가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서서히 아주 희미하게 소근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멀리서 바람에 실려오는 것처럼 어렴풋한 목소리였다. 나는 더 집중했다. 귀를 문에 바짝 붙이고 숨소리까지 죽였다. 소근대는 소리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대문 밖에서 들리던 소리가 어느새 현관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그것보다 더 가까웠다. 내가 그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소리는 나 바로 옆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 내 말 들리지?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비틀린 것 같기도 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나는 숨이 멎었다. 몸이 굳어버렸다. 귀에서 문을 떼려고 했지만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 보이지? 그 순간 문 너머에서가 아니라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눈을 감을 수도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다. 그저 숨만 가빠지고 심장만 미친 듯이 뛰었다. 찰칵 마이너스.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기다리다 지친 누나가 숨겨놓은 열쇠로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다. 야, 왜 문 안 열어줘? 누나가 투덜거리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제서야 귓속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목덜미의 차가운 기운도 사라졌다. 나는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 누나를 봤다. 누나는 혼자였다. 누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같이 온 친구는? 누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말이야? 나 혼자 왔는데. 아니, 방금 대문 앞에서 누나랑 같이 있던 사람. 야, 너 혼자 있어서 무서웠어? 나 혼자 왔어. 택시 타고. 누나는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현관문 쪽을 봤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어두운 밤 공기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를 2번, 3번 확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는 것을.